자, 여러분, 이제 설치가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설치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메이크를 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었으면 얘네들을 다 합쳐주는 인스톨을 해야 돼요. 메이크, 인스톨. 자,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올려드리고, 자, 엔터를 치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할 일이 없다고 뜨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아, 순욱이 안 왔었구나. 자, 지금 아, 그래요? 잠깐 기다렸다 할까요? 아, 작업을 다 했다라는 뜻이래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 당황했었는데. 지금 make install 명령어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치면은 설치가 잘 됐는지 나온대요. 에코 달러 물음표. 그래서 0이 뜨면은 설치가 잘 된 거다. 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게. 뭔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에코 달러 물음표도 헷갈리니까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는 됐는데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make install comp를 치면은 얘가 자동으로 환경 설정 해줘요. 얘를 안 치면은 일부 디렉터리 폴더들이 생성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make install comp 입력. 디렉터리가 막 생기죠. 권한 설정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make, 이거는 아마 수리카타에서 전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인스톨 룰스거든요. 이 수리카타가 스노트처럼 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룰 설치를 이렇게 따로 해줘야 되더라고요. 엔터를 치면은 네, 룰 설치가 쫙 됩니다. 네, 수리카타 기본 룰이 이따 말하려 했는데 뭐 5만 개인가 그렇게 됐던. 여기 있다. 로디드 67,872룰. 네, 룰이 67,000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제 룰 설정을 하려고 하면은 67,000개의 룰이 눈앞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이따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make install full로 빠진 인스톨 과정이 있으면은 얘로 해주면 되는데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인스톨 풀을 쳐주면 이제 나머지 인스톨들을, 그러니까 그 인스톨 컴프랑 인스톨 룰즈를 하면서 추가 생성된 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풀까지 쳐주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수리카타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얘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룰을 또 가져오고 자기가 알아서 갱신하고 뭐 콘피그 파일도 하나 만들고 그러거든요. 수리카타 하이픈 업데이트를 입력해주세요. 이것도 명령어 올려드릴게요. 하이픈 업데이트. 타 하이픈 아니지, 이거지. 업데이트 이거였고요, 명령어.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설치가 일단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수리카타 땡땡 치고 빌드 인포. 자, 이렇게 수리카타 빌드 인포를 쳐서 엔터를 쳐보면 네, 아까 봤던 그 콘피규어 단계에서 보였던 수리카타의 각 옵션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떴으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리카타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한번 잘 설치가 됐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죠. ETC에 수리카타에 가서 CD ETC에 수리카타로 가서
수리카타 설정 파일들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ls를 치면 네, 수리카타.yaml 얘가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고 잘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희가 명령어 칠 때 수리카타 빌드 인포 칠 때 원래는 환경 변수 등록을 해줘야 얘를 이렇게 바로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환경 변수 등록을 안 했는데 명령어만 그대로 쳐도 실행이 되냐? 기본적으로 그 유저의 빈에 설치되는 실행 파일들은 그 환경 변수 설정을 안 해줘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변수가 알아서 찾아가서 실행을 해준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명령어 쳤던 것 중에 요 명령어 있잖아요. 프리픽스 usr 요걸 적용을 해주면 설치 파일이 유저의 빈 하위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실행 파일이 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을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실행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씩 수리카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요 디렉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네, 그러면 빔으로 수리카타.yaml에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수리카타 버전이 7.0.11이라고 나와 있고 맨 처음에 보면 바로 발스가 있죠. 여기 일단 페이지 넘버를 켤게요. 저는 senu로 페이지 넘버를 키겠습니다. 네. 셋 넘버로 페이지 넘버를 켜고 자 15줄을 보면 발스라고 있는데 얘들이 나중에 룰셋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홈넷이라는 게 변수예요. 그래서 이 홈넷에 등록된 주소들이 쭉 있죠. 19168, 16, 그리고 10.0.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 일단 실습을 위해서 이거를 자기가 지금 접속해 있는 로키 리눅스 IP 주소로 바꿔줄게요.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키 리눅스의 주소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잠시만요. 왜 안 지워져? 저 나갔다 들어올게요. 지금 나갔다 들어와서 지우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쭉 지우고 172.16.21.14 저는 이렇게 IP 설정을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대괄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홈넷 이런 걸 지정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괄호 안에 IP만 쓰고 끝낼 수가 있어요. 뭐 168.0.1 이렇게 쓰고 저장을 눌러버릴 수가 있는데 이 YAML 파일은 형식 자체가 항상 이런 값을 지정할 때 이 큰 따옴표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이걸 안 써주면은 적용이 안 돼서 대괄호 밖에도 따옴표를 써줘야 된다. 아래에 있는 애들도 다 그렇게 써져 있죠. 이제 요거를 모르면은 한참 헤맬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잘 안 떠가지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 홈넷 IP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서브넷을 안 썼네요. 서브넷을 써주겠습니다. 네, 서브넷도 각자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서브넷 들어간 값들 네. 대표 네트워크 아이디 대역들 들어가 있죠. 아, 그런가? 아, 맞네요. 서브넷을 쓸 필요가 없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서브넷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콜론을 EXC로 그 입력 모드에서 나간 다음에 콜론을 쳐주세요. 그리고 621을 치면 621번으로 가겠죠? 621번 줄로 가봅시다. 저 번호 좀 다시 킬게요. 잠시만요. 네. 621번으로 가면은 AF 패킷이라고 있죠? 얘가 우리가 이제 사용할 패킷 캡처 패키지예요. 패킷 캡처하는 모듈인데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ETH0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ETH0이라는 이름의 NIC를 캡처하겠다라고 써 있는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NIC로 바꿔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NS160이에요. 네. 혹시 NIC를 2개 끼시는 분은 잘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패킷이 뜬다는 거. 자, 여기까지 했으면 혹시 모르니까 W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패킷 캡처를 하면은 로그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61번으로 가시면 돼요. 61번 줄로 가시면 디폴트 로그 디렉터리가 있죠. 자, 다들 이 주소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바의 로그의 수리카타 이거를 저희가 계속 가야 되니까 기억하기 힘드니까 노트에다가 그냥 복붙을 해서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네, 로그 위치 이것도 좀 키워. 네, 사실 할 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절반 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아까 말했던 공식 룰셋을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2195줄로 가볼게요.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되면 룰셋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텐데, 그럼 저희가 정한 룰셋에 해당되는 패킷만 경고에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폴트 룰인 수리카타.룰스가 룰셋이 이미 67,000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켜놓으면 우리가 룰셋을 아무리 열심히 짜도 이 룰들에 묻혀서 보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딱딱 쳐서 안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샵 버튼 2개 눌러서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다가 탭을 2번 치면은 4칸이 띄어져요. 탭 2번 치고 하이픈 저희가 새로 사용할 local.rule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local.rules라는 룰 파일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디폴트 룰 패스가 있죠. 요게 룰을 지정할 경로예요. 얘도 복사해서 노트에다가 써줄게요. 룰 셋 위치는 얘 빼버려야겠다. 네, 이렇게 룰셋 위치까지 저장을 해주고 자, 그 다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은 호스트 OS 폴리시라는 정책이에요. 1397번 줄로 가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이걸 이제 말하려면은 수리카타의 살짝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자, 수리카타가 패킷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패킷이 보통 저희 생각에는 하나의 패킷에다가 룰 하나를 적용해가지고 요 패킷이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A예요. 그럼 요 패킷에 A가 들어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메시지를 컨텐츠가 A다 하면은 요 패킷 하나에 A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오케이 A가 탐지됐어. 그러면 알러트를 보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메시지를 그 인젝션 수업 때 했던 유니온 셀렉트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탐지할 메시지가 유니온 셀 플러스 셀트 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는 요 문장을 통째로 탐지를 하면 바로 잡힌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뭐냐 TCP나 IP 계층에서 패킷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패킷을 쪼개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맥스 트랜스퍼 유닛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이게 최대 전송 크기가 기본적으로 패킷이 1500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UDP나 TCP가 데이터그램 크기 설정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고 더 크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언 셀렉트라는 문장이 만약에 한 1495부터 뭐 1505바이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 뭐 유니온은 패킷 첫 번째 패킷에 들어가고 셀렉트는 두 번째 패킷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패킷에 들어가 버리면 이 하나의 통째 문장은 탐지가 안 되겠죠, 각각의 패킷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리카타가 뭘 해주냐? 지금 저거를 고의로 하는 경우에 플래그멘테이션 어택이라고 해서 해커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예전에 미 국방성을 러시아에서 공격했을 때 사용된 기법으로 유명해. 그렇군요. 자, 그래서 수리카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패킷을 하나로 뭉쳐준다. 그런데 이 뭉칠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OS 윈도우나 리눅스에 따라서 리눅스에 따라서 패킷을 합칠 때 작동하는 방식이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앞에 TCP 패킷이랑 뒤에 TCP 패킷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을 우리 덮어쓰기 하듯이 앞에 걸로 덮어쓸래, 뒤에 걸로 덮어쓸래, 이 부분을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윈도우의 경우는 앞에 있는 걸 덮어쓰고 리눅스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걸로 덮어쓰고 이런 식의 동작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 지금 설정하는 옵션이 이 패킷을 합칠 때 이 옵션을 어떤 OS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괄호를 보시면 안에 0.0.0.0에 0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IP를 설정해주면은 이 IP 대역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은 윈도우 패킷이니까 윈도우 정책으로 합쳐주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저희는 아마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오는 패킷들을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0.0.0.0은 모든 주소를 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여기선 I를 누르고, 왜 안 눌려? 잠시만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네, 제 컴퓨터가 종종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이래요, 얘가. 그냥 끄고, 다시 키면 됩니다. 네. 다행히, 나머지는 멈추지 않았다. 자, 뭐 하고 있었지? 네. 수리카타에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1390. 네? 바로 앞에 있네. 네, 좀 키우고, 넘버를 해준 다음에, 네, 윈도우에 있는 0000을 다른 데로 옮겨줄게요. 리눅스로 옮겨주겠습니다. 올드 리눅스 말고 그냥 리눅스에다가 일단 옮겨 놓을게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리눅스의 방식으로 패킷을 합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 재밌는 걸 보러 가겠습니다. 180번째 줄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위로 쭉 올려보면 180번째에서 위로 쭉 올려보면 82번째 줄에 아웃풋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들 찾으셨어요? 얘가 아웃풋이 뭐냐면 패킷을 캡처하고 그 로그를 남기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 아웃풋 바로 밑에 보면 패스트가 있죠. 요 패스트는 뭐냐면 우리 스노트에서 얼러트 패스트를 파일 true로 설정해주면은 그 룰셋에 해당하는 패킷들만 딱딱딱 로그에 남았잖아요. 그 로그가 여기선 패스트.log라는 이름으로 enable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ev.log가 있죠. 얘는 JSON 파일 형식으로 그 패킷들의 메타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로그예요. 그래서 얘가 약간 수리카타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따 설명하고 얘도 enable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뭐 HTTP가 enable 돼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TLS, 뭐 FTP, 뭐 RDP, SMB, 뭐 오만 것들이 다 enable이 되어 있습니다. DHCP, 뭐 스탯에 뭐 로그에 TLS 로그 5만 개 다 돼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설정한 룰셋에 대한 로그만 남아야 보기가 편한데 이게 다 켜져 있어서 지금 당장 패킷 캡처를 하고 로그를 보면은 이런 쓸데없는 로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꺼줄 건데요. 이거 일일이 다 끄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미리 작성한 코드를 써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참고 지금 VT니까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거고 아, 실제로 작업해야 되고 하는 환경에서는 브릿지가 아니라 GNS의 우리 자체 내부망인 거잖아. 네. 거기서는 깔끔하게 뜨기 때문에 요거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지금 여기 꺼버리면 나중에 실습도 안 잡힌다고 난리나. 그건 맞네요. 설명만 해주고 보여만 주고 아, 그럴까요? 하지는 말자고. 오케이. 어차피 우리 GNS로 할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할게요. 하지만 오늘 실습은 GNS를 안 쓴다는 거. 오케이. 네.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자, 마지막 작업은 pcap을 쳐서 찾아줘야 돼요. 뭐야, 바로 앞에 있네. 잠깐만요. 셋 넘버로 여기가 어딘지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게 398번에 있는 pcap 로그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와이어샤크에다가 패킷 넣을 때 이 패킷 파일이 pcap이잖아요. 우리가 캡처한 패킷들을 pcap으로 로그로 남기는 건데 얘를 yes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pcap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수리카타랑 스노트 자체만으로 인간이 이 패킷을 분석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눈 아프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pcap을 따서 패킷 캡처를 하는 것이 좋다. 패킷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했으면 WQ로 저장하고 나가주세요. 자, 이제 설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수리카타 문법 오류를 체크를 할 거예요. 수리카타 대문자 T를 치고 하이픈 소문자 C를 치고 이 해당 경로 ETC에 수리카타의 수리카타.yaml 탭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나와요. 이 T 옵션을 넣어주시면 얘 문법 검사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 C 옵션은 항상 configure의 약자라서 config 파일이 있는 위치를 써주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은 자, 경고 같은 게 나오죠. W detect no rule file match.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local.rules 파일을 읽겠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아직 파일을 안 만든 상태다. 그래서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경고가 뜬 거예요. 그럼 파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local rule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일단 아까 rules 파일 경로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죠. 바의 라이브러리에 수리카타의 rules에 있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가서 저기 가서 룰 바꾸고 여기 와서 실행하고 하긴 너무 귀찮잖아요. 다 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저희 현재 디렉터리인 etc의 수리카타 밑에다가 심볼릭 링크를 하나 생성을 해줍시다. 자, 심볼릭 링크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 ln, 요게 링크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s를 치면 심볼릭 링크가 되는데 심볼릭 링크를 생성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단축 경로를 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체 경로를 다 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카타의 룰스 처음으로 복사할 디렉터리 위치를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etc의 수리카타의 룰스 이렇게 해서 복사 받을 위치와 요거는 복사될 디렉터리 이름이거든요. 요 룰스 뒤에 써 있는 거는. 클릭 링크인데 대상이 파일이 아니라 디렉터리인 거야.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실제 위치인 바 lib 안에 있는 이 룰스 디렉터리가 etc의 복사본으로 생기는데 이게 그냥 파일을 아예 똑같은 걸 복사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을 공유하는데 링크만 두 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tc에 있는 수리카타 룰스에서 파일을 편집하면은 그 편집한 내용이 이 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룰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엔터를 치면은 ls를 쳤을 때 룰스라는 디렉터리가 생성이 되죠. ls-al 해봐. 네. 권한 때문인가요? 치게 되면 오, 맨 앞에 디렉터리 있고 하이픈은 파일인데 맨 앞에 L 써 있지. 저게 링크 파일인 거고 링크가 어디 연결돼 있는지가 적고 있어. 그러네요. 아, 처음 알았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룰스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수리카타.룰스가 있죠.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빔 수리카타.룰스 해서 네, 아까 말한 저희가 끈 게 이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안 하게 주석 처리를 아까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듭시다. 빔 local rules 해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빔에 들어오면은 간단한 룰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뭐 직접 써봅시다. 이 룰을 만들 때 맨 앞에는 이렇게 alert나 pass 같은 작동 명령을 맨 처음에 써줘요, 한번. alert까지 쓰셨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을 써줘요. 저희는 가장 쉬운 TCP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뭐냐? 그 소스 IP 주소랑 소스 포트를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다 잡기 위해서 any를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지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 방향성은 앞에 있는 요 any에서 어느 쪽으로 보낸다, 뭐 any로 보낸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주소에서 뒤에 있는 주소로 보내는 패킷을 검사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왼쪽도 되겠지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문법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쪽을 보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쓰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이 하이픈을 넣으면 흰색이 되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방향에서 오가는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한 방향에서 오는 걸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B에서 A 오는 거 보고 싶다 하면은 화살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B랑 A 위치를 바꿔주셔야 된다. 자, 그럼 N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리고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희 룰 파일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뜰지 그걸 보여주는 걸 미리 써놓는 거예요. TCP니까 뭐 TCP 그리고 여기에 약간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뭐 자기 이름 하나 써줄까요? 뭐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나중에 저희가 룰셋을 확인했을 때 약간 눈에 딱 띄어야 이게 언제 만든 룰셋이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게 실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뭐 자기가 눈에 잘 보일 것 같은 내용들을 메시지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메시지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SID를 정해주면 되거든요. SID는 이 룰의 ID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구분해주는 ID. 얘를 기준으로 뭐 전체 그 패킷 로그에서 SID를 따로 추려서 기록을 본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임시로 저는 2000에다가 001을 합쳐서
일십, 백, 천만, 십만, 200만 1을 써주겠습니다. 200000 01을 써줄게요. SID 설정해주고, 마지막으로 REV를 1로. 이게 아마 그 버전 정보인 것 같아요. 이 룰셋을 지금 첫 번째로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버전이다. 1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수리카타 룰셋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 스노트랑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수리카타의 특징은 스노트와 룰셋 호환이 잘 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능으로 들어가면 일부 옵션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Q로 저장하고 나가주세요. 다 됐으면.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올려서 쭉 올리다 보면 이 테스트가 있죠? 다시 테스트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에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은 이렇게 합니다. 수리카타를 쳐요, 일단. 수리카타. C, 이게 콘피그 파일 주소죠. etc에 수리카타에 수리카타.yaml. 그 다음 일단 i를 쓰고 인터페이스를 써줍시다. 아까 설정을 해줬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줘요. 그리고 L은 로그의 약자거든요. 로그 옵션. 여기에 저장될 로그의 주소를 써줍니다. 카타. 아까 저장해둔 주소가 여기가 맞죠? 바 로그의 수리카타. 네, 로그 위치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다 쓰셨죠? 실행을 누르면 약간 경고가 뜨죠? AF 패킷 뭐 버전 3 is recommended. 하지만 무시하셔도 잘 작동을 한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수리카타가 패킷 캡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넌 인라인이라고 돼 있는 게 무슨 의미야? 인라인이 아니야. 또 뭐야 이게? 아웃라인이요. IDS 미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회선 그 어떤 전송하는 것이랑 뭐 받는 것 사이에서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라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IPS처럼 차단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일 이제 필크 센스 하면서 여기 관제팀 쪽에서 네. 자, 그럼 우리 알 바 아니다. 아니. 지금 할 게 아니다. 지금 할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을 하나 켜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DVWA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했던 게 여기 자기 DVWA 서버에 접속을 해야 사실 접속 안 해도 로그가 남긴 하겠네요. 네, 접속을 하면은 로그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 IP 주소 서버 주소를 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뭘 잘못 눌렀는데. 네. 들어가서 뭐 로그인을 대충 실패도 해보고 뭐야 왜 들어가죠? 이거 왜 들어가져요? 어? 방금 어떻게 들어간 거지? 어? 뭐야 이거? 신기한 현상이. 아, 그 혹시 자기 DVWA 서버 접속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주소 뒤에 포트 번호를 81로 해놓은 사람은 81로 설정을 해주시고 81에다가 DVWA로 그 얼라이어스 별칭 설정해주신 분은 이렇게 붙여도 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알아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로그를 남겼으니까 캡처를 끌게요. 컨트롤 C로.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심상치 않은 숫자가 보입니다. 패킷이 44,139개가 캡처가 됐다.
그래서 사실 수리카타를 서비스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여차 있을 때 패킷이 너무 많이 쌓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그가 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왜 이렇게 로그가 많이 쌓여 있는지 한번 볼게요. 로그의 수리카타. 자, 이 주소로 와주시면 돼요. CD에서. 지금 다 캡처 끄셨죠? 자, 가서 LS를 해보면 로그 파일들이 여러 개 생겨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빔 테스트.로그 과연 남아있을 것인가? 아, 로그가 남아있네. 어젯밤에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로그 패스트.로그 켜는 것까지 하셨어요? 보면은 수리카타에서 얼러트 패스트 확인한 거랑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간이 나오고 이 여기 떠있는 로그들이 저희 룰셋에서 캡처해낸 애들이거든요. 검출해낸 애들. 처음에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분류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설정을 안 해줘서 널로 뜨는 거고요. 뭐 이런 상세한 설정은 다음에 스노트랑 수리카타 사용 방법 심화편을 이제 하면서 다 말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P가 나오고 IP에서 뭐 접속한 주소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저희가 Any에서 Any로 처음에 룰셋을 지정해줬잖아요. 첫 번째로 그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IP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프로미시키어스 모드가 자동으로 켜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한 기록이 아닌 다른 IP의 기록들도 지금 전체가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가주시고, 다른 로그도 한번 볼까요? 자, ev.json 한번 볼게요. ev.json을 보면 참 보기가 힘들죠, 이거 보면. 네, 얘는 아까는 룰셋에 탐지된 패킷들에 대해서 탐지 결과 정도만 보여줬다면 얘는 실제 패킷들이 룰셋에 탐지되지 않아도 그 패킷과 연관된, 그러니까 그 룰셋에 탐지된 패킷을 보낸 소스 IP에 있는 패킷들의 다른 흐름까지 전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보면은 플로우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설명을 지금 할게요. 자, 나와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걸 지우고. 자, 플로우.id가 있는데, 플로우 언더바인가 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패킷을 캡처를 했을 때 룰에 하나가 걸렸어요. 룰에 패킷 10번이 걸렸어요. 근데 이 패킷 10번이 소스 IP, 대충 IP가 1이고 포트가 뭐 80이에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은 IP가 2고 포트는 뭐 53,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룰셋에 탐지가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지금 서버에서 뭐 TCP, HTTP 패킷을 보냈구나. 요 정도는 룰셋에 탐지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도대체 뭘 하다가 이런 패킷이 나왔을까? 뭐 서버에 접속해서 뭘 하려고 얘가 했던 걸까? 이 작업 후에는 뭘 했을까? 이런 거는 패스트.로그에는 아예 안 남는단 말이에요. 남기려면 저희가 룰셋에 다 짜서 남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복잡해요. 그래서 얘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ev.json에서 종합적으로 패킷으로 남겨놨다. 그러면 얘가 한 행동이 어떤 거인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거를 우리가 5 튜플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요. 5 튜플. 칠판을 좀 정리를 할게요.
파이브 튜플이라는 걸로 판단하는데 얘 엄청 쉬워요. 뭐냐? 소스 IP랑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이 5가지 항목을 수리카타에서 보고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이랑 프로토콜이 같아. 근데 일정 시간 안에 패킷이 계속 주고받아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 5개의 항목을 파이브 튜플이라고 하고 파이브 튜플을 기준으로 이 패킷이랑 이 패킷은 같은 흐름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플로우 아이디를 부여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연결이 지속되지 않고 끊기면은 아니면은 TCP 이런 곳에서 종료 사인이 나오면은 플로우 아이디가 끝나고 다시 연결될 때는 새로운 플로우 아이디를 준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경고가 들어왔을 때 플로우 아이디를 찾아보면 이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토콜로 접속하고 어떤 식의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나갔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이브 튜플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쓰이는 용어인 것 같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잠깐만. 네.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 와이어샤크 켜봐. 네. 다들 와이어샤크 잠깐 열어봐. 혹시 윈도우에서요? 윈도우에서 그냥 네. 와이어샤크 켜. 와이어샤크. 그리고 지금 이더넷. 이더넷 열어. 그냥. 요거 눌러서 열까요? 열어. 네. 자, 그럼 잠깐 캡처 멈춰 이제. 네. 됐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패킷 때리게 쭈르륵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때 패킷 중에 한 놈을 잡고 우클릭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만만한 놈 하나 우클릭 해보게 TCP로 되면, 잡을게요. 아무거나 잡아도 돼. 정상적인 걸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TCP 팔로우라고 하거든? 그래서 밑에 좀 내려오면 5번째, 따라가기라고 지금 팔로우 부분 보이니? 네. 됐어. 그 팔로우에서 다시 오른쪽에 보게 되면 TCP 스트림이라고 지금 옵션 보이고 있지. 요걸 TCP 팔로우라고 표현해. 그래서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게 되면 단순히 저 패킷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플로우 아이디와 일치하는 애들을 조립해서 보여주는 거야. 기존에 우리가 패킷 단위로 봤을 때는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분할 패킷들이었잖아. 그런데 얘네들을 조립해서 같이 해당하는 애들만 딱 뽑아준 건데 방금 플로우 아이디와 설명이 같다. 오케이. 네. 이제 탁구 계속해. 네. 자, 그럼 이제 와이어샤크를 켠 김에 일단 의식의 흐름대로 가자. 와이어샤크 켠 김에 피켓 파일도 한번 옮겨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저희 피켓 파일이 로그.피켓.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요거를 여기 모바일 익스텀에 있는 리프레시 폴더를 한번 눌러주고 얘를 살짝 클릭해준 다음에 화면을 줄여서 바탕화면에다가 긁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여기 피켓 파일이 떴죠? 네. 그러면은 파일 열기를 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버려요. 저장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냥 바탕화면에 복사해 놓고 드래그해서 와이어샤크 위에 올리면은 해당 피켓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룰셋을 만들거나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보는 게 아까 그 시커먼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좀 쉬고 싶거든요. 좀 쉬어도 될까요? 네. 10분 쉬고 11시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 네, 계속 할게요.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리 왔어? 화면에 이거 보이세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리카타 단순 명령어 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패킷 캡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패킷을 받을 때 이 패킷이 어떻게 들어오고 앱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이해할 때 매우 쉽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도 말할 거리가 꽤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거는 뭐냐? 첫 번째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CPU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수리카타가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멀티스레드를 살짝 설명해보자 하는 김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칠판에 이제 써놓은 패킷 캡처 흐름. 말이 패킷 캡처지 실제로는 이제 외부 이더넷에서 컴퓨터로 NIC로 패킷이 들어와서 앱에 전달될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걸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걸 설명할 겁니다. 예. 그럼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쌤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스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제 문과식 정의로 정의를 해볼게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소스 코드들의 소스의 뭉치인데 약간 제 개념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하기 싫은 일들을 모아놓은 일거리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코드를 다 짜는 게 내 손으로 일일이 하기 싫은 것들을 다 코드로 짜잖아요. 그것처럼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기 귀찮아서 컴퓨터한테 떠넘기고 싶은 것들을 그 실행 코드랑 그 실행에 필요한 뭐 변수나 뭐 입력값들을 모아놓은 게 프로그램이다. 그럼 프로세스는 뭐냐? 요 소스 뭉치가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에 적재되었을 때 이걸 프로세스라고 한다. 프로세스. 메모리에 적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마우스로 실행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걸 실행하겠다고 명령을 내리거나 이 프로그램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메모리에 적재된 걸 누가 처리하냐? 얘가 CPU입니다. CPU는 이름부터 C가 센트럴 중앙이고 P가 프로세싱, U가 유닛이잖아요. 그냥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유닛이에요. 그래서 제 개념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하기 싫은 일들의 뭉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CPU는 뭐냐? CPU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그 작업들, 소스 코드들을 대신 돌리는 21세기의 노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전에 농경사회를 얘기하셨듯이 농경사회에서 귀족들이 농사를 짓기 싫으니까 노예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계들이 노예의 포지션을 대체해가지고 기계들이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죠. 근데 이제 정보사회가 되니까 사람이 머리도 쓰기 싫은 거예요. 이 단순 계산하는 작업도 하기가 싫어.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CPU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CPU가 컴퓨터에서 있는 계산하는 거의 모든 작업, 그게 대부분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혼자 다 한다. 그러니까 일을 혼자 다 하는 노예 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뭔가 요즘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기가 싫어서 요즘 나오는 게 AI다. 그래서 얘는 약간 AI는 요즘 최신형 지능형 노예 이런 느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어쨌든 메모리에 적재되면 프로세스가 되고 그 프로세스를 떠맡아서 처리해야 되는 게 CPU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요걸 설명한 이유가 요 네트워크 패킷 흐름 과정에 CPU 부분이 나와서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NIC가 있습니다. 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요. 우리가 VM웨어 사용할 때 네트워크 어댑터 하나씩 추가하잖아요.
그게 얘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랜선이 있으면 여기에 랜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 잭이 컴퓨터에 딱 꽂히죠. 얘가 그 꽂힌 부분이 NIC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신호가 NIC로 딱 들어갑니다. 그럼 NIC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서 전기 신호를 패킷으로 바꿔가지고 맨 끝에 있는 앱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아파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여기 앱이 아파치가 있겠죠? 아파치가 입을 벌리고 패킷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 리슨을 하고 있어요, 리슨. 여기로 패킷 좀 보내줘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저기까지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험난하다. 그래서 NIC 처음에 하는 일,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010101 컴퓨터 값으로 변환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그 다음에 뭐 맥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패스. 이제 패킷이 하나 들어오면은 패킷을 010101 신호로 변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킷이 막 한 개, 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켜보면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기잖아요. 막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붙잡아둬야겠죠, 어디다. 근데 컴퓨터는 이제 잡아두는 걸 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쵸?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그 값들을 저장해둘 수 있다. 그래서 임시로 이 패킷들을 급하게 저장해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 RX 버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냐? 1번 전기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꾼 다음에 2번 그거를 RX 버퍼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해요. 이 RX가 뭐냐? RX는 RECIEVE 리시브 받다. 그러니까 버퍼는 임시 저장소의 개념이거든요. 아니야. 아니 이거는 수면 그건가요? 수면 부족 이슈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시브가 RECIV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관습인지 모르겠는데 X로 바꿔서 써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X로 바꿔 쓴대요. 그래서 RX 버퍼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대응되는 개념으로 TX 버퍼도 있어요. T는 뭐냐? 트랜스미션. 프렌즈. 까비. 트랜짓 버퍼. 트랜sit 버퍼. 얘는 들어오는 값을 RX 버퍼에서 받으면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값이 버퍼가 TX 버퍼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얘가 메모리 상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함수 파이썬 배울 때 얘기했듯이 메모리 상에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에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이 주소를 알고 있는 애가 없으면은 변수나 이런 애가 없으면 이 값을 호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안에 버퍼에 들어있는 각 패킷들을 가리키고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걔가 디스크립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메모리 안에 패킷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립터가 얘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패킷이 뭐 1000개, 2000개 있는데 디스크립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관리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 RRD 툴 설명할 때 원형 구조 생각나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네, 요런 링형 자료 구조로 한 칸마다 디스크립터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디스크립터를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버퍼 주소의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RX 링이라고 해요. 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링을 가지고 있는 애 명칭이 RxQ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저장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패킷 캡처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제 시스템을 돌릴 때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이 성능 문제거든요. 이 관제나 패킷 캡처에서 성능이 왜 중요하냐?
패킷을 빨리 처리를 못하면은 요 큐에 있는 버퍼에 패킷이 계속 쌓여요. 그런데 버퍼가 꽉 찰 때까지 처리를 다 못했는데 계속 들어온다. 그럼 그 뒤로 들어오는 패킷들은 드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려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앱까지 가는 계층에서 패킷이 드랍이 나는 거니까 앱이 동작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패킷을 따로 빼서 복사해가지고 관제를 한다고 하면은 공격은 실제로 됐는데 그 패킷이 우리 관제 쪽에서 드랍돼 버리면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버퍼 사이즈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여기가 막히지 않도록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성능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1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과정은 이제 막 패킷을 전기에서 물리신호로 바꿔서 물리신호래 컴퓨터 신호로 바꿔서 임시로 저장을 해뒀어요. 그럼 이제 얘를 가져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임시로 저장을 해놨다고 했냐면 원래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의 모든 작업은 대부분 CPU가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패킷이 수천 수만 개가 막 들어오는데 CPU가 이거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순간순간 반응해서 얘를 이 큐에다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성능적으로 저하가 발생할 수 있겠죠. CPU가 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DMA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 다이렉트 메모리 MORI 액세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는 뭐냐면 원래 모든 프로세스의 작업들이 CPU를 호출해서 CPU를 거쳐서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CPU가 모든 일을 다 하는 노예 같은 거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CPU한테 줘요. 근데 이런 일들은 CPU를 부르지 않고 직접 메모리에 접속해서 다이렉트로 메모리에 접근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임시 버퍼로 옮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DMA가 사용이 되고 하지만 결국은 CPU가 나서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시 저장을 한 다음에 CPU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CPU를 호출하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CPU를 호출해서 뭘 할 거냐? CPU가 NIC 드라이버를 동작시켜요. 그러니까 NIC 드라이버라는 프로세스를 동작을 시켜서 이 패킷들을 처리를 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CPU한테 일단 너 와서 이거 처리해라 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Interrupt Polling NAPI를 약간 그 노이의 비율에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반집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양반집이 있어요. 기와집이에요. 양반집에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주인이 이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당을 쓸고 있는 노예가 있어요. 얘 이름을 춘식이라고 할게요. 얘가 CPU예요. 춘식이가 CPU예요. 이제 춘식이가 주인이 원래는 마당을 쓰는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제 대문 밖에서 편지가 자꾸 와. 누가 편지를 자꾸 보내요. 이게 편지가 패킷이죠. 누가 편지를 막 보내요. 그래서 주인이 춘식이한테 야 춘식아 편지가 하나 올 때마다 네가 이거 빗자루질 하던 거 멈추고 마당에 나와서 편지 좀 받아와 라고 해요. 그러면 편지가 하나 오면은 춘식이가 빗자루 던지고 나가서 편지를 받아서 어디 갖다 놓고 또 다시 빗자루질을 하러 가겠죠. 그 방식이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편지가 계속 오면은 춘식이가 빗자루질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받으러 가느라 일을 못 하잖아요. 방해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인터럽트 뜻이 방해거든요. CPU의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런 동작이 인터럽트예요. 그런데 이제 춘식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편지가 10초에 한 번씩 와. 뭐 편지를 갖다 놓고 쓰려고 하면 편지가 또 오고 편지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와가지고 마당을 아예 못 쓸고 편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넣어놓고 있다. 이러면은 자기 할 일을 잘 못하겠죠. 이것처럼 CPU가 인터럽트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패킷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처리를 하는 것은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약간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 그렇게 매번 가서 하나하나 올 때마다 확인하지 말고 한 1분, 2분 단위 아니면은 사람을 예를 들면 뭐 한 10분 단위로 한 번씩 가서 쌓여 있는 걸 통째로 가져와라. 이게 폴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모든 패킷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씩 CPU가 처리를 받는 거고, 폴링 방식은 이 DMA를 통해서 버퍼에 쌓인 패킷들을 한 주기, 일정 주기마다 폴링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는 게 폴링입니다. 근데 폴링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가 뭐 밤 10시 이후로는 편지를 잘 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CPU는 정해진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밤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5분에 한 번씩 나가서 여기를 확인을 해요. 밤 새벽 4시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폴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패킷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패킷에 대한 처리를 하러 확인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능 저하가 생겨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New API. 이게 N이 New의 약자예요. New API. 얘는 뭐냐? 간단한 개념이에요. 패킷이 많이 들어올 때는 폴링 방식을 하고 패킷이 조금 들어올 때는 인터럽트 방식을 써라. 섞어서 해라. 하이브리드. 맞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용어적으로도.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을 때, 최초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을 때 인터럽트 방식으로 1회 동작을 해요. 먼저 가서 패킷을 한번 처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폴링 방식으로 전환이 돼요. 폴링 방식으로 일정 주기 동안 계속 체크를 하다가 패킷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쉬는 상태로 들어가요. 유휴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패킷이 들어올 때 인터럽트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폴링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New AP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신 방식은 New API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눅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CPU가 호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쓰지 않고 있던 리눅스를 켜서 명령어를 살짝 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리눅스를 켜고 복잡하니까 클리어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자, 어떤 명령어를 칠 거냐면 nproc는 나중에 칠게요. ls cpu를 쳐보겠습니다. 아니요, ls cpu 안 칠게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다른 거 칠게요. eth2를 써야 되네요. eth2를 써볼게요. eth tool 하고 L을 친 다음에 자기 NIC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이더 툴이구나. 네, 이더 툴을 쳐가지고 일단 NIC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RX랑 TX가 여기 써있죠. 요걸 설명해야겠다. RXQ가 한 개 있으면 얘랑 연결되는 CPU의 코어도 보통은 한 개다. 그래서 우리가 CPU에 코어까지 하면은 4개를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RXQ가 한 개면은 실제로는 코어를 하나밖에 못 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RXQ를 늘리면 되잖아, 보관함을. 그래서 RXQ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CPU 코어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RXQ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약간 해소한다.
RxQ에서 하나밖에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출구를 4개로 늘려서. 그런데 요거를 기왕 4개로 나눠놨으면은 각 RxQ마다 같은 비슷한 형식의 패킷들을 넣어주면은 나중에 처리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온 게 RSS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receive 받는 receive side 받는 측면에서 스케일링 조정을 먼저 해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아까 본 5튜플 있죠? 5튜플이 소스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맞아요. 프로토콜 5개를 기준으로 플로우를 정하는 그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요 5튜플을 기준으로 어떤 RxQ에다가 패킷을 넣어 놓을지를 정할 수 있어요. 정해줘요. 그게 RSS 기술이다. 그러면 우리 CPU 정보를 보면, 아니 CPU래. NIC 정보를 보면은 RxTX가 NA로 돼 있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 값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컴바인드에 4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무슨 말이냐? RX랑 TX를 동시에 하는 저장소가 4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X랑 TXQ를 함께 처리하는 게 4개가 있다. 그럼 이더툴 한 다음에 I로 해서 ENS 160을 다시 쳐볼게요. 이거는 드라이버 정보도 확인하거든요. 치면 이렇게 뜨죠. 이더툴 I ENS 160 하면 여기에 NAPI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NAPI가 아까 말한 New API. 그러니까 패킷이 들어왔을 때 CPU 호출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쳐볼게요. ETH2 G ENS 160 이렇게 쳐보면 RX 옆에 숫자가 4096이 써있죠. 네. TX 옆에도 4096 써있죠. 요게 바로 NIC가 수신 패킷을 임시로 쌓아두는 RX 버퍼의 크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4096 바이트일까요? 4096 바이트를 넘어서는 패킷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드랍이 된다.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NIC에서 패킷을 받아서 임시 저장소에 넣었다가 이걸 처리하라고 CPU를 호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CPU가 응답을 했어. 이제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하냐? 요 NIC 드라이버라는 프로세스에서 SKB 구조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아주 골 때립니다. 이것이. SKB 구조체가 뭐냐? 요 뒤에 커널 네트워크 스택이란 곳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눅스 커널에서.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면은 그 작업할 패킷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구조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과정인데, 구조체란 뭐냐? 구조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 객체랑 클래스를 했었잖아요. 아, 이거는 너무 복잡한가? 구조체는 특정 관련 값들만 모아놓은 자료형,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클래스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동작이. 근데 구조체는 그냥 함수 이런 거 싹 빼고 그냥 변수랑 값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게 구조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냐? 여기 저장돼 있던 패킷 있죠? 이 버퍼에 저장돼 있던 패킷. 얘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참조하거나 가져와 가지고 이 SKB 구조체 안에다가 넣어버려요. 넣는다는 게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주소 값을
저장해줘요. 패킷의 주소값을 저장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이 패킷에 대한 메타데이터들, 뭐 이 패킷이 언제 보내졌고, 뭐 어디서 왔고는 못해요. 어디서 왔고는 못하고, 그 패킷이 L2, L3, L4마다 무슨 계층 있잖아요. 그게 원래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0101로 구분 없이 쫙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걸 SKB 구조체 처리를 하면서 뭐 L2 헤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L3 헤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런 식의 파싱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기요, 설명이 좀 빨라요.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네. NIC 드라이버부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CPU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CPU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패킷에 대해서. 그 패킷에 대한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NIC 드라이버의 프로세스예요. 약간 복잡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쿨하게 NIC 드라이버 빼고 그냥 이 과정에서 구조체를 만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킷을 가져다가 패킷의 정보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패킷을 임시 저장하고 CPU를 불러서 작업 시작. 그러면 패킷을 가져가서 패킷의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씩 생성을 해서 하나로 묶어준다. 이 과정에서 SKB라는 구조체가 생기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소켓 버퍼예요. 근데 얘가 실제로 저장 역할을 하는 버퍼는 아니고 그냥 이름이 소켓 버퍼예요. 왠지는 모릅니다. 네, 소켓 버퍼. 그래서 이거는 약간 포장지를 이렇게 싸면서 포장지를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옷에 붙은 태그처럼 그냥 이 옷은 뭐 어디서 만들어졌고 뭐 폴리에스터 어쩌고 뭐 이런 거 써있는 약간 그 정도의 쓸데있는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패킷 전달 과정에서의 네, 중간에 파싱하다 했는데 이게 태그를 쳐놓은 게 파싱이 된다라고. 실제로 파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01010101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헤더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L2 헤더는 뭐 340번째 글자에 있어. 여기부터 뭐 380번째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보만 일단 기입을 해줘요, 여기다. 읽기 쉽게 분류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읽기 쉽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요 과정이 좀 느려요. 요 과정. 그래서 패킷 캡처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 전체 과정 중에 어딘가에서 패킷을 따로 빼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을 따로 빼거든요. 그런데 얘 SKB 구조체를 만드는 과정 뒤에 패킷을 빼면은 성능이 저하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요 CPU 호출 이후 SKB 구조체를 만들기 전에 패킷을 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가 딜레이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이 SKB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뭘 하냐? 얘를 실제 리눅스 커널에 있는 네트워크 스택이라는 것으로 보냅니다. 네트워크 스택, 커널 네트워크 스택. 얘는 뭐 하는 얘냐면 리눅스 커널에서 L2 계층, L3 계층, L4 계층에 대한 패킷 처리를 해주는 애예요. 쉽게 생각하면 L2 계층에서는 그 이더넷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고 이게 나한테 들어온 IP 패킷인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해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브릿지를 수행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L3에서는 IP 계열 처리를 해요. 라우팅을 해요, 얘가.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주소면 받고 내 IP 주소면 받고 내 IP 주소는 아닌데 라우팅을 할 수가 있어, 포워딩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이면 라우팅을 해줘요. 근데 L3 계층에서 내 걸로 판별이 났어. 그러면은 L4 계층으로 가서 여기서 TCP 연결을 이제 확인을 해주고 포트를 찾아요. 이 포트가 나한테 있는 포트가 들어온 건가? 내가 리슨 중인 포트가 들어온 건가? 하고 포트를 확인한 다음에 보니까 80번 포트를 아파치가 열어놨어. 근데 여기 들어온 패킷에서 데스티네이션이 80이야. 그러면은 요 80번 포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0번 포트를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요 소켓 리시브 버퍼라는 게 생성이 돼요. 소켓 리시브 버퍼. 그러니까 버퍼가 저장소 역할이잖아요. 얘 앱도 패킷을 받는데 저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들어온 패킷들을 요 소켓 리시브 버퍼에 저장을 해놓고 요걸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하든지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여기 각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저희가 TCP를 배울 때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TCP가 패킷을 받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버퍼 용량이 이만큼 남아있어. 흐름 제어를 하죠. 이거는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패킷의 내용을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 버퍼가 바로 여기 있는 소켓 리시브 버퍼다.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소켓 리시브 버퍼는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소켓 리시브 버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5 튜플 기준으로 5 튜플, 그러니까 소스 IP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포트를 기준으로 각 연결마다 하나씩 버퍼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야 다른 연결이랑 섞이지 않고 각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1대1로 버퍼를 사용하면서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의 개념은 저희 VM을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VM에 브릿지가 있고 나트가 있고 호스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럼 인터넷에서 패킷을 어디서 받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요 커널 네트워크 스택의 L2 위치에서 브릿지 처리를 해줘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인터넷 핑이 들어오면은 저장소 거쳐서 보조체를 만든 다음에 커널 네트워크 스택으로 가서 L2 계층에서 이 맥 주소는 브릿지 해줘야 돼 하고 브릿지를 해서 우리 VMOS NIC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VMOS NIC는 똑같이 여기서 받아서 이 과정을 전체 다 처리해서 100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나트는 어디서 될까요? 맞아요. 나트는 L3에서 처리해요. 그리고 호스트의 경우에는 여기 앱 단계에서 처리를 한다. 시간이 혹시 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 잊어도 돼.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리카타를 배우는 이유도 일단은 저희 퍼플팀에서는 IDS의 역할로 전방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패킷들을 모아서 나중에 통합 관제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EM의 대표 플랫폼에는 스플렁크라는 게 있고 센티넬, 엘라스틱 시큐리티, 와주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을 살짝 들었을 때는 와주를 쓰게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아직 먼 미래니까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리카타를 설치를 할게요. 자, 우선 VM웨어를 꺼주세요.
꺼주세요, 우선. 아, 네. 꺼주시고 스냅샷을 찍어주세요. 저는 이 작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데. 예. 어젯밤에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네. 잠깐의 설정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냅샷을 찍어주세요. 다들 찍으셨나요? 그럼 켜지 말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 클론 로키는 메모리를 8기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사실 설정하고 싶은 거는 프로세서입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오셨죠? 여기 프로세서 부분을 누르면 Number of Processors, 프로세서의 수랑 프로세서의 제공할 코어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만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가 멀티스레드라는 걸 볼 건데 코어가 좀 있어야 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주세요. 두 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기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 있지? 네,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걔가 하이퍼스레지야. 첫 번째 거. 이걸 해줄까요? CPU의 가상화 기능을 사용하겠다, 얘가. 그렇군요. 근데 이게 메인보드에서 설정이 안 돼 있거나 CPU 자체에서 원래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에러가 날 거야. 아, 근데 일단 켜지면 네. 좋은 거니까 딱 그거 해봐. 네, 일단 켜지면 좋고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줄게. 네. 추가해줄게. 지금 보게 되면 넘버 오브 프로세스는 실제 우리 메인보드에 CPU 개수, 물리적인 CPU의 개수의 개념인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코어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그 물리적인 CPU 안에 있는 코어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VM웨어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CPU 자체가 원래 있는 걸 가상화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쓸 때 4의 1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지금 어차피 4개인 거잖아. 2에 2 해서 2 곱하기 2고. 근데 지금 4개를 어차피 쓸 거면 네. 4에 1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물리적인 CPU 자체에서 나눠져 있는 프로세스 자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시작해. 네, 하지만 실습에서는 2의 2로 나누겠습니다. 4의 1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네, 이거 위에 체크 항목 그 버추얼라이즈 이택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메모리는 제가 어제 봤던 극단적인 경우에 메모리를 1기가를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메모리 1기가를 주면은 이 수리카타의 경우에 살짝 메모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최소 2기가에서 한 넉넉하게 4기가, 저희 어차피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오늘. 넉넉하게 4기가 주고 나중에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OK 누르고, 자, 로키를 켤게요. 아, 그거 중요하죠. 네트워크 브릿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모바일 스톰도 켜주세요. 모바일 스톰을 연결을 해줍니다. 6.21.14 됐다. 자, 그럼 설치 과정 시작할게요.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설치를 실행할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디렉터리에다가 압축 파일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 명령어는 이쪽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근데 채팅방에 로그인을 좀 할게요.
PIP 상태에서는 복사 버튼이 안 먹혀. 미안해. PIP 상태. 아, 근데 혹시 그거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박사 들고 글을 안전선 되시고 안돼 안돼. 자. 그 박사에서 들고 가면 그 배경이 검정색이에요. 일단 저는, 박사는 흰색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해.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편하게 손으로 치겠습니다. 우선 메이크 DIR을 치고, 네, 가능할까요? 화면 좀 아, 네, 확대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네. 자, 유저의 로컬의 소스에 수리카타라는 디렉터리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이 디렉터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빌드 작업이 전부 실행이 됩니다. 엔터 치고, 자, 이제 이 만들어준 디렉터리로 가줍니다. 유저 로컬 소스 수리카타. 자,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다운로드 받을 wget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컨트롤 인서트 이렇게 해주면 wget 명령어 올라갔죠? 네,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우선 압축 파일은 미리 받아놓은 거고 이제 업데이트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거 맨날 쓰던 거니까 업데이트 금방 되겠죠? DNF Y 업데이트를 돌려주세요. 이거 업데이트가 돌아가는 동안 저희 이 설치 버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수리카타가 지금 최신 버전은 8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8버전은 너무 최신 버전이어가지고 수리카타를 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7버전이나 6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퍼플팀의 HIDS 팀에서는 pfSense라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 여기서는 7.0.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될 시큐리티 어니언에서는 6버전대를 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큐리티 어니언 버전을 정하기 전에 먼저 수리카타를 해버려가지고 그나마 맞출 수 있는 pfSense 쪽 버전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8버전이나 7버전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그냥 DNF 인스톨로 한 번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버전을 맞춰주려고 저희가 설치 방법을 빌드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빌드는 뭐냐? 빌드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빡세다. 잘 배워라. 자, 업데이트를 다 돌려주셨죠? 그러면 DNF Y 인스톨 안 돼 있을까봐 그냥 하는 거예요. 인스톨 EPL 릴리즈 그리고 DNF 플러그인 스코어를 쳐서 엔터를 쳐줍니다. 이건 올려드릴게요. 따라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알아쳤어요. 아, 이제 못 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DNF 기본 패키지 저장소 말고 다른 패키지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들을 받아와야 돼가지고 추가 패키지 저장소를 설치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이 DNF config 매니저 set enable crb 이걸로 추가 패키지 저장소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추가 종속성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저희 이제 종속성 패키지를 받아서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패키지가 좀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한 줄씩 복사해서 넣으면서 받는 동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우리 프로그램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wget이랑 압축 푸는 tar, gzip, 그리고 파일,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git이랑 문서 편집할 때 필요한 빔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미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자, 두 번째 명령어 올릴게요. 네, 요 make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명령어를 설치를 해주세요. 네, 여기가 무슨 과정이냐면 여기가 빌드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과정은 소스 코드가 모여있는 파일들이랑 뭐 라이브러리가 뭉쳐있는 파일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환경 설정을 해서 한 번에 컴파일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컴파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애가 make, autoconf, automake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한 번에 컴파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C 언어로 짜여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GCC랑 GCC C++ 같은 패키지도 다운로드를 해줘야 원활하게 빌드가 가능합니다. 컴파일러라고. 컴파일러. 네, 얘들 컴파일러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설치. 자,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명령어 올릴게요. 지금까진 다 따라오고 계시죠?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 설치할 거는 러스트C랑 카고랑 C빈이라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쌤이 전에 수업할 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러스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얘가 C 기반 언어 환경에서 보안성이나 소유권 문제 등 약간 보안에 취약한 문제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나온 언어인데요. 얘의 특징으로는 약간 저수준의 언어, 그래서 기계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C처럼. 근데 C는 메모리를 약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메모리 사용하면 해제도 사람이 직접 해줘야 돼서 메모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러스트는 언어적으로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차단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게 패킷 분석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패킷을 분석할 때 패킷을 파싱하는 부분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부분의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일부분의 코드를 러스트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이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말을 많이 해서 다 설치하셨죠? 그러면 네 번째 설치할 묶음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파이썬 관련 패키지인데요. 이 수리카타가 야물이라는 저희 우분투 할 때 네트워크 플랜, 넷플랜 할 때 있는 그 파일이죠. 야물이라는 형식으로 파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로 설치할 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야물을 파이썬으로 돌리려면 파이썬 3 py 야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들도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총 7번째까지 있거든요. 다섯 번째 명령어 올릴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수리카타에서 기능적으로 사용할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잔선 디벨롭은 그 수리카타의 로그를 제이슨 형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라이브 피캡 얘는 패킷 캡처할 때 필요한 애고, 야물은 아까 말했죠. PCRE2는 저희 정규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룰셋을 매칭을 할 때, 그러니까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에서 어떤 매칭되는 값을 찾고 싶을 때 정규식을 활용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규 표현식 바탕으로 매칭을 할 때 초고속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쓰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나중에 사용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하려면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설정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사실 S가 빠졌네. 6번째는 그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IDS 기능은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또 사용하게 될 일이 있을까봐 일단 임시로 받아놓는 패키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받아주시고 마지막이 TCP 덤프랑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명령을 올렸어요. 네, TCP 덤프랑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패킷을 혹시 까다가 패킷이 안 들어온다, 이상하다 할 때 TCP 덤프 등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잔뜩 받은 패키지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모아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컴파일을 해줄 거예요. 자, 우선 LS를 쳐보시면 현재 디렉터리에 이 압축 파일이 있죠. 수리카타 7.0.11. 다들 이거 있으시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압축 해제를 해줄 거예요. 압축 해제는 TAR 치고 XZVF 타르 XZVF 하고 파일명을 살짝 치고 탭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옵션 칠 때 ZXVF라고 치면 키보드 순서 맞으니까 오, VF 같이가 그러면 바로 수정. 아니, 수정 안 할게요. 수정 안 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제오랑 같이 리눅스 문제를 푸는데 리눅스 마스터에 이 압축 파일 형식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압축 파일 어떻게 푸는지 이 명령어가 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풀도록 할게요. 이 명령어 한 글자 한 글자가 각자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X는 뭐냐면 익스트랙트의 약자로 그냥 압축을 푼다 말 그대로 압축 풀 때 X를 쓰면 돼요. 그리고 Z는 GZ 파일 GZIP 형식으로 압축된 애를 압축을 푼다는 건데 이건 언제 쓰냐면 파일 끝에 여기 GZ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압축 파일 형식이거든요. 얘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Z를 넣어준다. 그리고 V는 뭐냐? 벌보스의 약자인데 V를 넣으면 이 화면에 압축 풀리는 내용들이 쫙 떠요. 그러니까 내가 압축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화면에 띄워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 F의 경우에는 그 파일 이름 지정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요 수리카타 요 파일 이름 지정하는 게 F 옵션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Z가 약간 핵심. Z가 써 있으면은 뒤에 GZ 파일을 풀 때 쓰는 거고요. 핵심이 압축 푼다니까. X가 핵심. 그리고 Z는 살짝 부핵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GZ 있고 GZIP까지 써져 있는 거 같은 거야. 네, 여기에 IP까지 써져 있어도 똑같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Z 대신에 J 옵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J. 얘는 뭐냐? 찾아보니까 맨 뒤에 .xz로 압축이 돼 있으면은 Z 대신에 J를 써야 된다. 놀랍게도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대비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대로 돌려서 압축을 풀어줄게요. 테스트 옵션 보면 얘기야. 몰라요. 테스트 옵션은 모르겠습니다. 자, 명령어 필요 없죠, 지금까지는. 올려드릴까요? 일단 압축 해제 명령 올려드릴게요. 압축 해제 명령어 올렸고, 자,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LS를 쳐보면
이 파란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렉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압축이 풀려서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CD를 치고 네, 압축 해제 후 생긴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다시 LS를 쳐보면 아, 겁나 복잡하게 뭐가 막 생겨 있죠. 이게 압축을 풀어서 나온 파일들인데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 이 파일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거예요. 링크를 할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쳐줘야 되냐, 이거는 명령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붙이겠습니다. 바로 요 명령어를 쳐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configure라는 걸 하면은 얘가 지금 리눅스가 어떤 상태고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얘가 확인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수리카타에는 이 패키지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지금 시스템이 어떤 버전이고 뭐 설치를 위한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약 밑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명령어는 뭐냐, 보면 여기 프리픽스라고 있죠. 요거는 설치할 때 기본 파일이 어디에 설치될지를 정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스노트를 설치할 때는 유저의 로컬에 스노트에 ETC의 스노트로 엄청 복잡한 경로가 생겼었죠. 이걸 설정 안 해줘서 그랬다. 요걸 이렇게 3개를 설정을 해주면은 각각의 경로가 설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프레픽스는 실제 실행 파일의 위치가 설정이 되고요. 두 번째 sysconfig 디렉터리는 이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etc 밑에 놓으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대로 etc 밑에 수리카타 쳐서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ocal state dir, 이거는 로그나 이런 상태 같은 값들을 저장하는 경로를 어디로 할 거냐, 이거를 바로 설정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쭉 실행이 되는데 명령어 올려드릴게요.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이 no가 뜨는 거 정상입니다. 빨간색으로 뜨는 거. 네,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에러가 뜨지 않고 밑에 이렇게 파란색 글씨 3개 나오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막 환경을 찾으면서 뭐 GCC가 필요해, G++가 필요해, 뭐가 있어 없어 하면서 막 찾다가 이 부분에서 수리카타 컨피규레이션 하면서 수리카타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얘가. 근데 보면은 AF 패킷 말고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AF 패킷 말고. 여기 XDP부터 해서 있는 쭉 아래 있는 것들이 패킷 캡처라는 옵션들이에요. 그러니까 패킷 캡처를 하는 라이브러리들이니까 선택지들인데 각자가 설치하는데 꽤나 고생이 든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AF 패킷만 사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등록을 해주고 시스템 설치를 위한 밑작업들을 다 해줬으면 이제 make 명령을 통해서 빌드를 해줄 건데, 아니, 컴파일을 해줄 건데요. 요 make를 치면은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로 돼 있던 애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오브젝트 파일로 다 바꿔줘요. 그래서 make를 쳐서 실행하면은 자세히 보면 5가 막 뜨거든요. .5 하면서 오브젝트 파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로 파일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파일들인 거고, 오브젝트 파일은 그 우리가 작성한 문자열들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번역 작업인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이 끝나면 이 번역된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스톨 설치를 해줄 거예요. 아, 명령어는 안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make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이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심각한 오류들이 막 뜨고 있죠. 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러스트를 살짝 일부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언어가 굉장히 문법을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쓰지 마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건데,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작동이 잘 되었다. 자, 오브젝트 파일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이닝이랑 에러 링커라고 하는 로더 프로그램에 의해서 메모리에 적재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혹시 오류가 많이 뜨고 계신 분 있나요? 오류가 많이 뜨나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러면은 1분 정도만 더 작업하면은 설치가 끝나거든요. 이거 끝나고 그럼 그거 하고 쉴까요? 네. 지금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컴파일러 안에서 아니요, 그냥 지금 쉽시다. 설치가 오래 걸리네요. 혹시 시키는